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 원론 시간도 드디어 오늘로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35강까지 찍으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36장하고 37장 한꺼번에 합쳐서 환율 파트하고 그다음에 개방경제학의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한 강의로 합쳐서 말씀을 드려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이번 강의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전히 코로나 시국이 잠잠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계속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뭐 다른 일 하시는 분들도 다 잘 되시길 바랄게요. 자, 36장 환율 환율 파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846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환율이라고 하는데 사실 살면서 환율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환율, 영어로는 exchange rate라고 해서 바꿔주는 비율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뭘 바꿔줍니까? 우리나라 돈, 다른 나라 돈, 뭐 달러, 엔화, 위안화 이런 것들로 바꾸는 거, 그 비율을 갖다가 환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846페이지 제일 첫 줄부터 한번 볼게요. 두 나라 화폐 사이의 교환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원화의 대달러 환율이 1000대 1이라는 것은 우리 돈 1000원과 미국의 1달러가 맞바꿔진다는 것을 뜻한다. 자, 환율은 어느 쪽 화폐를 기준으로 그 교환 비율을 표시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미국의 1달러에 대해 자기 나라 화폐 얼마의 비율로 교환된다는 방식에 의해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뉴스에 나오는 환율 얘기를 들어보면 뭐 1155원, 1130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1달러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최근 뭐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달러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환율을 표현하는 방법이 미국 돈 1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율이 이제 올라간다, 그리고 내려간다 이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올라간다, 환율이 올라간다, 그리고 환율이 내려간다 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자, 원래 1150원이었는데 얘가 1200원으로 가면 1150원에서 1200원으로 이렇게 가면 생각해보세요. 달러, 1달러라는 건 똑같죠? 똑같은데 우리나라 돈 1200원을 줘야지 살 수 있는 것. 요걸 보고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환율이 올라간다. 숫자가 커진다는 뜻이죠.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우리나라의 돈 가치라고 하는 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1달러라는 이런 종이 쪼가리를 사는데 옛날에는 1150원이었는데 내일은 지금은 1200원을 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돈 가치가 떨어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국 화폐의 돈 가치가 하락한 것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환율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는 1150원이었던 녀석이 1100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환율이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요거는 반대로 돈 가치, 우리나라 돈의 돈 가치는 올라간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리고요. 요런 것들, 요것도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되지만 이 올라간다, 내려간다에 대해서 수출품들은 가격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물론 뒤에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를 계속 보겠습니다. 명목 환율과 실질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보통 명목 환율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숫자 그걸 갖다가 명목 환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보고 있는 지금 여기 있는 녀석 이게 바로 명목 환율이 되겠습니다. 뭐 1150원이니 1200원이니 이런 것들이 명목 환율이 되고요. 그러면 실질 환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 명목 환율에서 무슨 효과를 빼주면 명목 환율에서 물가 상승 효과를 빼주면 그게 바로 실질 환율이 되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볼게요. 자, 847페이지로 오세요. 예컨대 외환시세표에 오늘 원화의 대달러 환율이 1000대 1이라고 나와 있다면 이 환율의 값은 명목 환율을 뜻한다. 아까 얘기했죠. 여기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물가 동향을 적절히 반영해 조정함으로써 그러니까 미국은 갑자기 물가가 오르는데 우리나라는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사실 거기에 돈 가치가 변화하는 거니까 물가 변화라는 것이 그것까지 반영을 해서 계산을 해줘야 실질 환율이 된다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 환율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상품의 수출과 수입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아까
좀 뒤에서 얘기한다고 했죠. 수출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 그런 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명목 환율이 아니라 실질 환율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질 환율. 그러니까 결국 그 나라, 두 나라 사이의 어떤 물가 변동 이런 것까지 같이 좀 생각을 해줘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뭐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실질 환율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식이 이렇게 돼 있네요. 이 햇, 요거 머리 위에다가 쓰는 거 햇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햇은 E 곱하기 PK분의 PU, U 대문자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햇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 환율, 요게 이제 실질 환율이고요. 그것은 일단 명목 환율에다가 뭘 곱해요? 물가 수준의 비율을 곱해줍니다. 미국의 물가 수준 나누기 우리나라 물가 수준 해주면 요게 이제 E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지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곱해서 실질 환율을 계산을 해줄 수 있다. 그 얘기가 뒤에 주구장창 열심히 나와 있습니다. 열심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냥 요 식 하나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 환율은 명목 환율에다가 두 나라의 물가 수준, 물가 상승 수준이죠. 정확하게는 물가 상승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가 하는 그 비율을 갖다가 곱해주면 실질 환율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외환의 수요와 공급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849페이지입니다. 외환의 수요와 공급 보시죠. 자, 쉽게 말해 환율은 외국의 화폐, 즉 외환이라는 상품에 붙여진, 아까 얘기했죠. 미국 달러 1달러짜리라는 요 지폐, 이 물건에 대한 가격을 뜻합니다. 일반 상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환율 역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 환율이 결정되는 곳을 외환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달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 절에서는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거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화폐로 대가를 지불해야 하죠. 자, 그림을 볼게요. 850페이지 그림 36-2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환시장의 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쪽도요. 맨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늘 그래프에서 이쪽이 수량이죠. 수량, 거래량 되고요. 다음에 수직축이 이제 가격에 해당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가격을 환율이라고 두면 되는 것이죠. 환율. 자, 그랬을 때, 자, 공급 곡선 그리고 수요 곡선은 여전히 비슷하겠지만 이렇게 된 녀석, 우상향하는 녀석이 바로 공급 곡선이에요. 공급. 그리고 우하향,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는 녀석이 바로 수요 곡선이 되는 것이죠. 자, D 해서 수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만나는 점, 요 점에서 거래량도 결정이 되고 환율도 결정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여기서 뭐 이게 1150원 그리고 뭐 이게 뭐 10억 불, 10억 달러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얘가요 환율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고정을 해놓는다면, 만약에 이제 1200원, 1300원 이런 식으로 좀 더 높은 쪽으로 고정을 해놓는다면, 여기 1200원이라고 치면 어떻게 돼요? 공급하려는 양이 수요하는 양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초과 공급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차이만큼 초과 공급이 일어나죠. 초과 공급. 자, 그럼 공급자가 많으니까 공급자는 뭐라고 해요? 좋아, 가격을 조금 내려주지, 환율을 조금 내려줍시다 하면서 균형 쪽으로 밀어내게 되고요. 반대로 1100원 이렇게 환율이 좀 낮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더 많죠. 그래서 요 늘어난 것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니까 실제로 환율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균형점에 도달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 그래프는 정말 많이 보셨죠? 그렇죠? 경제 원론을 하다 보면 한 12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12번 아니면 댓글에다 달아주세요. 12번 아니라고. 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동 보도록 하죠. 그러면 요게 곡선 위에 점이 이동하는 거랑은 다르게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가 뭔지 그걸 이제 보자는 얘기죠. 자, 851페이지로 오세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컨대 경기가 좋아져 국민 소득이 더 커지면 환율에는 어떤 변화가 오게 될까? 국민 소득이 커지면 소비 지출도 함께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외국 상품의 수입도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외환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지는데, 자, 수요가 더 커지면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던 녀석이 수요니까 얘가 더 커진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균형점은 또 어떻게 이동해요? 오른쪽 거래량 늘어나고요.
균형 환율도 올라가는 그런 식의 변화가 생기게 되겠죠. 자, 뭐 그 그림만 한번 그려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고요.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경기가 좋아져 국민소득이 커지면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 이를 보면 환율의 상승을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환율 상승이 우리 원화의 상대적 가치 하락을 의미한다는 것 그 자체는 맞는 말이다. 그리고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환율이 올라가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다음이 하고 싶은 얘기죠. 반드시 우리 경제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경제가 다른 나라 경제보다 상대적으로 더 빨리 상승하고 더 잘 나가는 경우에도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국내 이자율이 상승한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국내 이자율이 올라가면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금융자산을 더 많이 구입하려고 할 것이다. 왜? 미국, 일본 이런 데다가 투자하면 0%죠. 0%. 그냥 금융 이자율이 기준금리가 0%잖아. 하지만 우리나라는 0. 몇 %라서 조금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성 비슷한데 그래도 금리 1%라도 더 주는 대로 가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우리나라 거를 산다 이거죠. 이자율이 올라가면. 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금융자산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가 된다? 그 결과 외환의 공급이 늘어서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돈을 싸들고 들어와서 내 거 좀 사주셈 하면서 공급을 늘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자, 공급 곡선 노란색으로 되어 있던 녀석인데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바깥으로 이동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원래 균형점은 여기였어요. 여기였는데 균형점이 바깥쪽으로, 즉 거래량은 늘어나고 환율은 떨어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수요 곡선이 움직일지 공급 곡선이 움직일지 현실은 보통 두 가지가 다 움직입니다. 두 가지가 다 움직이지만 그래도 뭐 어떤 영향이 더 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도 이중구 교수님께서도 연습 삼아 독자들 스스로 이와 같은 변화들이 환율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분석해 보기 바란다. 이렇게 시키시고 계시죠. 자, 다음 36.3절 경상거래와 환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경상거래가 뭐냐 일단 보시죠. 환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이론이 존재하는데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이론이 달라진다. 주로 재화 서비스의 거래, 즉 경상거래가 환율 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이론이 있는가 하면 자본 거래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는 이론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나 보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첫 번째 구매력 평가설이라고 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자, 거기 동그라미를 쳐야 될 것 같아요. 굵은 글씨는 아닌데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일물일가의 법칙. 일물일가의 법칙. 자, 그래서 일물일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건이 한 가지면 가격도 하나여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물건인데 얘한테는 100만 원, 얘한테는 1000만 원 받고 팔면 안 된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바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물일가의 법칙이죠. 자, 일물일가의 법칙은 똑같은 상품이라면 모든 시장에서 똑같은 가격에 거래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만일 똑같은 상품이 여러 가지 다른 가격으로 거래된다면 누구라도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 상품을 싸게 파는 곳에서 산 다음 비싸게 파는 곳에 가져가 파는 차익거래, 아비트리지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아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쉽게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쉽지는 않죠. 자,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갑자기 빅맥 지수라는 게 나옵니다. 빅맥, 맥도날드, 뭐 사실 저희 집 근처에도 맥도날드가 있습니다만은 맥도날드가 없는 동네가 잘 없죠.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에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맥도날드의 그 지역 메뉴 같은 것들은 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전 세계 어느 나라의 맥도날드에서나 다 팔고 있기 때문에 결국 빅맥 한 개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 그 상품의 가격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환율을 한번 계산해 볼 수도 있겠다는 거죠. 왜? 상품이 동일하니까. 그래서 보시면 1986년부터 한 가지 재미있는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코노미스트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공통된 규격과 품질로 팔리고 있는 맥도날드사의 빅맥 햄버거의 각 나라 현지 가격을 조사해서 비교를 한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물론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죠. 그렇죠? 똑같은 물건이고 이거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고 그렇긴 한데 사실은 꼭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만으로 금액이 결정이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에서는 먹는 것에 대해서 돈 쓰는 거를 아까워하지 않는 전체적인 국민성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식료품 가격 자체가 너무너무 낮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즉 다른 건 없어도 먹고 살 건 충분하다, 이런 나라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을 고려하면 사실 빅맥 지수가 완벽하게 환율을 평가하는 것은 되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막 까고 있죠, 구매력 평가설. 자, 어쨌든 구매력 평가설, 이제 이름만 들어봐도 무슨 뜻인지 대충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구매력 평가설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 보자. 똑같은 상품 묶음의 가격이 두 나라에서 똑같아지도록 만드는 환율, 그걸 갖다가 구매력 평가, PPP라고 돼요. Purchasing Power Parity 라고 해서 PPP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 이제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하게끔 환율이 결정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환율을, 실질 환율을 막 계산을 하는 그런 설이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꼭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현실 설명력이라는 단원이 따로 있죠. 자 보시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차익 거래가 신속하게 일어날 수 있다면 구매력 평가설은 현실의 환율 동향을 굉장히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역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운송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사실은 PPP, 이 구매력 평가설이 완벽하게 현실의 환율을 설명해 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비교역제, 그러니까 non-tradable good이라고 해서 상품 중에서 아예 무역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품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각 국가마다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서비스 같은 것들 좀 그래요. 이발 서비스, 세차 서비스 이런 것들 누가 고 다른 나라에서 싸다고 거기 가가지고 이발하고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실 설명력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뭐냐면요, 경상 진짜로 교역을 할 때, 수입 수출 할 때를 가지고 환율을 얘기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 견해는 이제 자본거래 관련된 게 있습니다. 자, 이게 경상거래라고 보면 경상거래에 대한 설명이었으면, 이제 자본거래에 대한 설명이 또 따로 있는데, 자, 자본거래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856페이지로 오세요. 자본거래와 환율. 자, 해외 투자의 수익률, 이겁니다. 이거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건데, 자,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엔캐리 트레이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N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의 화폐 N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일본에서 이자율이 너무 낮았단 말이죠. 경기 침체를 어떻게 한번 이자율 떨어뜨려가지고 해보려고 이자를 거의 0% 가깝게 수십 년 동안, 십수년 동안 유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N을 빌려요. N을 빌리면 이자를 낼 필요가 없죠. 그걸 빌려서 어디다 투자해요? 신흥국에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왜? 신흥국은 이자율도 높고 거기서 물론 뭐 리스크도 좀 있겠지만 리스크만큼 리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짜로 돈을 빌려가지고 내가 수익을 보면 그 수익은 온전히 내 거. 혹시라도 쪽박을 차면 뭐 쪽박 차는 거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 엔캐리 트레이드죠. 이게 대표적인 자본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자율이 낮은 쪽에서 돈을 빌려다가 이자율이 높은 곳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해외 투자가 되겠습니다. 환투기, 환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바보는 아니라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기대 투자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방금 같은 행위를 할 때 기대 투자 수익률이라고 할 때 그걸 갖다가 뭐 어떻게 해준다? 환율이 아무래도 N보다는 신흥국에 있는 화폐 같은 경우에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주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856페이지. 해외 투자 수익률. 나라마다 이자율의 차이가 있게 마련인데 이 차이는 자본거래를 통해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내 이자율이 다른 나라 이자율보다 더 높다는 것은 우리 금융자산이 외국의 금융자산보다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우리 금융자산이 외국 사람들에게 한층 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테고, 이를 구입하려는 과정에서 외환의 공급이 계속 증가하게 된다. 공급이 늘어난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외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환율은 점차 내려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반대의 경우는 반대가 될 거고요. 오른쪽 페이지로 오세요. 36.2에 나와 있는 식이 있습니다. 기대 투자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 자산을 구입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기대 투자 수익률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IF라고 해서 외국의 이자율과 그 다음에 환율의 예상 상승률을 더한 것만큼 기대 투자 수익률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밑에 숫자로 얘도 들어있어요. 미국의 연간 이자율이 5%라고 하자 2015년 초에 환율이 1200대 1인데 어떤 우리나라 사람이 1200만 원을 들여서 1만 달러어치의 미국 채권을 구입했다고 한다. 그런 연말의 환율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예상을 갖고 그와 같은 행위를 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만약 그가 연말에 환율이 7% 올라 1284대 1이 되리라고 예상했다면 그의 기대 투자 수익률은 위의 식에 의해 12%가 된다. 미국의 이자율 5%, 그러니까 이자도 받고 그 다음에 환율도 7%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달러로 표시된 자산 원화로 바꾸면 한 12% 정도는 이익을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기대를 한다는 것이죠. 이야, 12% 정도면 진짜 투자할 만하네요. 그죠? 1억 맡겨놓으면 1년 만에 1200만 원이 늘어나는 저 어렸을 때나 보던 이자율이네요. 좋습니다. 그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랑 이제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 국내 이자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국내 이자율이요 어떻게 되는 거? 일단 하락하는 것부터 생각해 볼게요. 이자율이 떨어졌어요. 이자율이 떨어지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돈을 사요 안 사요? 사요 안 사요?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안 사니까 환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율 달러 공급이 줄어들면서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죠. 환율이 상승. 자, 공급 곡선 어느 거예요? 이 노란 거죠? 노란 게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안쪽으로 간다. 안쪽으로 가니까 원래 균형점에 비해서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국내 이자율이 올라가면 이제 너도 나도 원화를 좀 사야겠어. 원화를 사야 되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그것은 환율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락. 이건 뭐예요? 수요가 커지는 거죠. 자, 수요가 커져요. 근데 외국 돈 입장에서니까 당연히 반대로 그려야 되겠죠. 반대로 그려가지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각자 그려보세요. 지금 선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헷갈리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쭉쭉쭉 늘어나고요. 그래서 외환투기 이런 것들도 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사실 그 고정 환율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여전히 있긴 있습니다만은 예전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긴 했죠. 요즘은 대부분의 나라가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한때는 고정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858페이지부터 나오는 변동 환율 제도 그리고 고정 환율 제도가 각각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고정 환율 제도는 정부가 환율을 일정한 수준에 정해놓고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이를 계속 유지하는 제도가 됩니다. 요게요 사실은 국내 경제에 안정성을 부여해줄 수는 있어요. 왜? 환율이 얼마다 1,000원이다 올해는 계속 1,000원으로 유지할 거다 라고 하면 그에 맞춰서 모든 걸 다 국내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추면 되거든요.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없으면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뭐 미쿡이 지금부터 1달러 니네 나라 돈으로 1,000원만 주면은 무조건 무제한으로 달러를 공급해 줄게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게 이제 뭐 그건 다른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나라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1,000원보다 올라갈 것 같으면, 국제시장에 1,000원보다 올라갈 것 같으면 풀고 그다음에 1,000원보다 내려갈 것 같으면 사들이고 막 이런 것들을 갖다 계속 지속을 하면서 방어를 하는 거죠. 사실은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오리가 발밑에서 열심히 발 휘젓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고정 환율 제도를 유지할 수도 있고요. 또는 변동 환율 제도는 이제 자유롭게 놔두는 겁니다. 환율이 뭐 1,200원 됐다가 1,100원 됐다가 1,300원 됐다가 하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갑자기 옛날 얘기를 해요. 859페이지로 오면 금본위 제도와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하는데 요거는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 알고 계시는 얘기일 거예요. 금본위 제도라고 하는 건 원래 이제 화폐가 종이 쪼가리니까 사람들이 의심하는 순간 가치가 전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나라 망할 것 같은데 싶으면 갑자기 화폐가 그냥 종이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금을 이렇게 넣어놓고 자, 이 증표 가져오면 금 조금 꺼내줄게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 금본위 제도였던 거죠.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한계가 있고 이럴 때는 당연히 금을 매개로 해서 자동적으로 환율이 고정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겠죠. 하지만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해서 2차 세계대전 끝날 때쯤이었는데 그때 1970년대 초반까지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었던 것이 브레튼 우즈 체제고요. 이게 뭐냐면 고정 환율 제도를 기반으로 했어요. 그렇죠? 고정 환율 제도를 해서 그래서 몇 년마다 한 번씩 만나가지고 한번 좀 조정하자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미국이 괜찮을 때까지는 기축통화로서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는 돈을 계속 찍어놔도 그러면 되겠네? 라고 하면서 미친 듯이 돈을 찍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달러 가치가 흔들리게 되겠죠. 적자 재정 막 이런 거 막 운영하니까 할만하더라는 거죠. 재밌고 사실은 뭐 사실 우리 집에 조폐기 하나 있어가지고 돈 막
뿌려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막 사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미국이 진짜 그럴 수 있었어요.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미국 통화 달러에 대해서 이제 불신을 갖기 시작했고 달러를 팔기 시작했어요. 팔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의 금 보유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보유하던 금의 절반 이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결국 뭘 했냐면 금 퇴환의 정지를 선언했어요. 더 이상 금 안 바꿔줘!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브레튼 우드 체제가 마무리가 되고 사실상 변동환율 제도가 이제 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860페이지로 오셔서 고정환율 제도의 운영 원리,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죠? 요걸 갖다 고정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얘기가 되는데 총수요 축소와 이자율 상승의 효과라고 해서 자 그래프를 보세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까 여기 뭐 초과 공급, 초과 수요 이 얘기 나오는데요. 그림 1은 균형 환율이 1달러당 1,100원인데 환율을 900원으로 고정시키면 외환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때 총수요를 줄이는 정책을 채택하면 외환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이와 동시에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정책을 채택하면 외환의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 그 결과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1달러당 900원의 수준에서 균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정책을 써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이게 될 때는 좋아요. 될 때는 좋은데 무제한으로 항상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861페이지 1번 원화가 고평가된 경우 여기부터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사실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은 환율 1달러당 900원의 환율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누가? 한국은행이 초과 수요 나오는 20억 달러를 외환시장에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결국은 900원의 환율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900원으로 판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가지고 만일 보유하고 있는 외환이 충분하다면 한국은행은 이와 같은 시장 개입을 통해 상당 기간 동안 그 환율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원화가 고평가된 상태 계속 유지가 되면 계속 외환을 손해를 보면서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보유 외환이 고갈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이제 사람들이 냄새를 맡으면 미친 듯이 이제 팔기 시작해요. 외환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으면 그 방향으로만 이제 야, 제가 900원으로 무조건 계속 팔더라. 그래? 그럼 900원에 계속 사자. 후루루루 다 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외환 보유가 순식간에 박살이 날 수가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IMF 때 뭐 그때죠. 자, 외환 보유가 너무 낮아졌다고 판단하면 한국은행은 다음 두 가지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하나는 환율을 균형 수준으로 올려 외환시장의 균형이 회복하도록 만드는 정책이다. 이렇게 환율을 올리는 것을 가리켜 원화를 평가절하한다라고 말하는데 고정환율 제도 하에서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이처럼 환율을 재조정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 안 그러면 나라가 못 버티니까. 다른 하나는 총수요를 줄이거나 이자율을 올리는 것 같은 정책을 통해 외환에 대한 초과 수요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국내 경기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원했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보장도 사실 없어요. 그런 문제가 좀 있죠. 자, 원화가 저평가된 경우는 반대입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균형 환율보다 더 높은 1달러당 1,300원 수준에서 환율을 고정시키려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러면 평가 절상이 필요할 수 있어요. 평가 절상을 하지 않으면 결국 지속적으로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게 되면서 경기가 사실상 과열되기 직전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쭉쭉쭉쭉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도 원화가 저평가된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지만 원화가 고평가된 경우 그 환율을 방어하려면 난리가 나는 거죠. 제가 기억하는 게 1997년도에 그때 이제 외환 IMF 때죠. 아마 그걸 기억하시려면 적어도 30대는 넘어야지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그때 환율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1달러에 800원 정도로 거의 우리나라도 반고정 상태였어요. 800원, 850원 이 정도쯤 했었는데 그걸 갖다 계속 방어를 하려니까 외환 보유고가 순식간에 작살이 난 거예요. 순식간에 작살이 나가지고 결국 외환 보유고가 부족해서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던 거죠. 97년도에. 사실은 뭐 원인은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나타난 증상 중에 가장 심각했던 건 달러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외환 보유고가 거의 바닥을 쳤던 거. 그게 이제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고정환율제도 화폐 공급량이라고 하는 거 863페이지로 오세요. 고정환율제도와 관련해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제도 하에서 정부가 통화정책을 자유로이 선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고정환율제도 하에서는 외환시장에 불균형이 있을 때 중앙은행이 외환을 사고 팔아서 초과 공급이나 초과 수요를 해소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외환을 사는 과정에서 국내 화폐 공급량이 늘어나는 한편 외환을 팔 때는 국내 화폐 공급량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고정환율제도 하에서는 화폐 공급량이 결국은 외환시장의 상황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통화량을 조절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런데 화폐 공급량이 외환시장의 상황에 따라 저절로 늘어나고 줄어드는 과정에서 외환시장 안에 존재하는 불균형이 저절로 해소되는 이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원화가 고평가되어 달러화에 대한 초과 수요가 있는 경우 한국은행이 달러화를 파는 과정에서 화폐 공급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물가가 떨어지고 이에 따라 수출이 늘어나는 한편 수입은 줄어든 좋은 일만 써놨어요. 이렇게 되는 일은 참 어렵죠. 자, 고정환율제도 하에서는 외환시장의 불균형이 통화량의 변화를 통해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현실에서는 그런 게 있었으면 IMF 또 뭐 외환위기 이딴 것들이 있을 리가 없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제 고정환율제도는 아예 완전 포기했습니다. 완전 포기했고 이제 변동환율제도 매일매일 달라지죠.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죠. 그렇다면 당신은 30대 이하인 거예요. 20대나 10대라는 뜻이 되겠죠. 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의 장단점. 고정환율제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환율 변화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없다. 국제거래가 촉진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교육 당사자가 환율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너무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는 뭐 많아요. 그래서 한번 쭉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해외의 경기 상황이 국내로 파급되는 그런 일들도 사실 고정환율제도에서는 뚝을 갖다가 쌓아두려면 우리가 아까 볼 때 1달러에 800원으로 계속 맞고 싶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기는 것만 생각했는데 혹시나 미국이 작살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이 작살이 나버리면 사실 1달러에 800원으로 계속 유지하는 거 바보짓일 수도 있다 이거죠. 미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바람에 800원을 유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정환율제도의 양면성이죠. 우리나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외국에서 일어나는 것도 결국 그 영향을 상쇄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두 가지 부담이 생기는 것이고요. 변동환율제도는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또 사실 근데 이거 하나는 있어요. 이거 하나는 뭐냐면 통화 정책을 잘못 써가지고 초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 막 몇만 퍼센트, 몇십만 퍼센트씩 이렇게 1년에 물가가 올랐던 나라들은 고정환율 제도로 다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통화량 가지고 장난치다가 이제 손모가지 날아가 본 경험이 있는 거죠. 그죠? 하이퍼 인플레이션 왜 일어난다 그랬어요? 통화량 아무 생각 없이 돈 막 찍어내다 보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 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하이퍼 인플레이션 막으려면 오히려 아예 고정환율 제도를 해가지고 정부가 말 그대로 막 지 맘대로 이렇게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날 위해 울지 마세요. 아르헨티나도 사실은 그 천연자원과 함께 축산업의 발달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 잘 살았어요. 수십 배 잘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되긴 했죠. 뭐 여전히 자연환경은 좋은데 먹고 살기는 참 힘든 나라가 되었죠. 그런 것들 왜 그렇게 됐대요? 날 위해 울지 마세요. 아르헨티나 뭐가 문제이에요? 통화위원회 제도 뭐 그랬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그래서 국제 꼭 뭐 이것들뿐만이겠어요. 한때는 10대 부국에 속했던 나라기는 한데 문제는 그래요.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자 마지막 단원입니다. 마지막 단원 개방경제하의 총수요 총공급 모형. 자,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라는 거 하는 걸 계속해서 배워왔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외환 거래까지 같이 환율의 영향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것이죠. 자, 개방경제의 의미 870페이지부터 볼게요. 여기는 길지 않습니다. 한 10분 정도면 충분하게 다 끝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제2곡선 효과 이런 것들을 보면 되니까. 자, 보겠습니다. 개방경제. 오늘날의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과 아무런 경제적 관계를 맺지 않고 홀로 살아간 나라는 하나도 없다. 북한도 교육해요. 북한도 교육 안 하면 힘들죠. 그래서 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교육을 합니다. 물론 미국이 이제 제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이 예전에 보기 힘든 활기를 띠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작살이 났죠. 이는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에 힘입은 바가 크다. 우리 경제의 상황은 중국뿐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에서 일어난 일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민 경제의 움직임을 분석하려고 할 때 다른 나라들과 맺고 있는 경제적 관계를 매우 중요한 고려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뭐 폐쇄 경제, 반대말이 개방 경제다. 뭐 그 정도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근데 다 맞죠 뭐. 자, 그다음에 국제 수지라고 하는 거 이제 보도록 하죠. 국제 수지. Balance of Payment Accounts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경상 계정, 자본 계정, 금융 계정 요 세 가지를 합쳐 가지고 사실은 국제 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제 수지가 적자냐, 흑자냐 라고 할 때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경상 계정, 그다음에 두 번째 자본 계정, 그다음에 세 번째 금융 계정.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 가지고 국제 수지를 얘기해요. 적자인지 흑자인지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어요. 뭐 사실 딱 들어보면 이게 경상인지 자본인지 금융인지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쭉쭉쭉 넘어가 보죠. 넘어가 쭈루루루 넘어가서 자, 국제 수지의 의미라고 하는 거. 국제 수지 대외 거래의 결과 발생하는 적자와 흑자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고, 그래서 한동안 거의 10년 넘게 동안에 계속해서 이 경상수지에서는 흑자를 기록을 했었어요. 흑자. 왜? 우리나라 계속 수출 많이 하고. 사실 저 어렸을 때는 국제 수지가 적자일 때가 더 많았거든요. 아니,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아마 제 초등학교 다닐 때쯤까지, 그러니까 90년대 한 중반 정도까지만 해도 국제 수지 흑자가 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 넘어와서는 흑자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돼버리게 됐죠. 사실은 뭐 그게 심각한 상황일 때도 계속해서 흑자가 당연시 되었어요. 되어다가 이번 분기인가 완전 개박살 났다는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 다만 경상수지는 그런데 그거 말고 이제 다른 쪽에서 사실은 조금 마이너스를 많이 쳤었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쭉쭉 보시면 됩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율거래, 뭐 보정거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됐습니다. 별거 아니고요. 자, 경상수지는 결국 경상수지 이거 경상수지라고 하는 것은 Goods and Services예요. 그래서 굿, 재화, 그리고 서비스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돼서 하는데,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비스 수지에 들어가고, 뭐 반도체, 자동차, 배 이런 것들은 굿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S.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죠. 외환보유액이 클수록 좋을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클수록 뭐 너무 적으면 이제 개박살나는 그런 상황이지만 너무 또 많은 것도 별로 좋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어가요. 왜 그런지는 읽어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뭐 외환보유고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 아까운 자원을 낭비하는 셈이 돼서 이것 역시 그리 바람직할 일이 아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 보세요. 우리나라 경상수지 나오네. 877페이지 보시면 제 기억으로는 90년대에 흑자를 기록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90년대에는 특히 그랬고 80년대에 저기 흑자 좀 있잖아요. 이거 뭐냐면요, 삼조호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삼조호황 때 잠깐 이렇게 흑자 한번 기록했다가 90년대 계속 적자 났어요. 계속 적자 나다가 이제 외환위기가 시작되면서 쫙 흑자가 나와서 지금까지 계속 흑자가 나오고 있었죠. 2013년 이후에도 보시면 계속 흑자예요. 경상수지는. 우리나라 만세? 꼭 그렇지도 않아요. 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마구마구 식들이 나오게 되는데, 좋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순수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순수출은 이제 경상수지에서 생산한 상품의 총 가치 빼기 사용한 상품의 총 가치. 그러면 일단 국내 총 생산 빼기 총 사용액, 이렇게 하면 순수출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인지 적자인지 계산해 볼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고 넘어가서 자, 그나마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이제 보도록 할게요. 888페이지 환율과 경상수지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율이 올라가면 순수출이 증가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무슨 얘기냐? 1,000원 하다가 2,000원이 돼버려요. 1달러에. 그러면 뭐냐면 달러로 표시하는 가격, 그 상품의 가격이 물건은 똑같은데 갑자기 막 50%로 팍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야 이 물건 분명히 지난달까지만 해도 $10,000라고 붙어 있었는데 갑자기 $5,000라고 붙어 있네?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건을 산다 이거야. 그러면 수출이 늘어난다. 우리나라 입장에 수출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반대라면 반대고요. 갑자기 환율이 뚝 떨어져요. 원래 1,000원 하다가 1달러에 500원 이렇게 돼버리면 달러로 표시된 가격이 2배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수출하기가 쉽지 않겠죠.
다시 말해 환율이 올라가면 경상수지 적자폭이 줄어들거나 흑자폭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환율과 경상수지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니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가지, 마셜 러너 조건이랑 제이 곡선 효과, 제이커브라고도 얘기해요. 제이커브 효과는 환율과 경상수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상식적인 견해에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자, 마셜 러너 조건, 사람 이름인데요.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 우리 상품의 가격이 외국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아지면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든다. 그런데 수출품과 수입품 사이의 상대 가격은 각 나라의 물가 수준과 환율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물가 수준이 주어진 상태에서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순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환율 상승으로 인해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이 외국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싸져서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뭐 지금까지 알고 있는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좀 더 넘겨볼게요. 좀 더 넘겨보고 쭉쭉쭉쭉쭉 가서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 다음 페이지예요.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물량이 그와 같이 변화한다는 것을 뜻한다. 환율의 상승이 금액으로 가치로 따진 수출과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이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환율이 올라가 수출 물량이 훨씬 커져도 경우에 따라서는 달러로 표시한 수출액이 종전보다 더 작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들었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뭐야 이 물건 왜 갑자기 가격이 반값이지? 하고 쭉쭉쭉 사요. 그런데 정말로 사는 양이 2배가 넘어갈까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1.5배만 늘어난다. 그러면 사실 달러로 표시한 수출 금액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입장에서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핵심적인 얘기예요. 자, 물론 2배 넘게 막 증가한다. 그동안 사고 싶었는데 가격이 떨어졌네 하면서 막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구매한다. 그러면 뭐 수출액이 늘어날 수는 있겠죠. 자, 이를 좀 더 엄밀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마셜 러너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셜 러너 조건 883페이지 오른쪽에 조그맣게 써 있는 거, 그 부분만 보시면 돼요. 환율 상승이 진짜로 순수출 증가로 이어지려면 우리 수출품에 대한 외국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입품에 대한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합이 1보다 더 커야 한다는 조건. 1보다 더 커야 아까 얘기했던 가격이 떨어진 것보다 이제 사는 게 더 많고 그 비율보다 더 많이 사고, 그 다음에 수입품도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수요가 훅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생겨야 실제로 순수출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제이 곡선 효과가 있는데, 현실의 경험에 비춰보면 환율이 올라간 직후에는 순수출이 오히려 줄어들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늘어나기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요 J자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간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올라가긴 올라가겠지만 초기에 잠깐 동안은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은 이제 수출 같은 경우에 소비자들이 가격 변화에 따라 소비 양식을 바꾸는데 상당한 시간이 들게 마련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는 양은 별로 안 바뀌는데 가격만 떨어진 그런 상황이 초기에는 생긴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환율과 총수요 총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것도 볼 텐데요. 보시면 총수요 곡선이 어떻게 이동하느냐, 환율 상승이 일어났을 때 총수요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또는 뭐 총공급이 감소하느냐 증가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쭉쭉 내용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개방경제 하에서의 통화재정정책, 통화정책이랑 재정정책이 어떤 효과를 갖게 되느냐라는 얘기인데, 사실 그거는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 문장 뭐냐면, 개방경제체제 하에서는 통화정책이든 그 다음에 재정정책이든 다 효과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변동환율제도 하에서는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방금 제가 얘기한 문장은 어디 있는 거냐면요, 889페이지예요. 889페이지에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혹시 교재가 없으시면 그냥 적어두세요. 변동환율제도 하에서는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 더 효과적인 경기조달 수단이다. 그렇다는 것은 고정환율제도 하에서는 이 결론이 정반대로 뒤바뀌게 된다. 재정정책을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중간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서 읽어보시면서 이해가 되시면 이해를 하시고, 안 되면 방금 얘기한 결론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변동환율제도 고정환율제도 얘네 둘이 비교하는 문제는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변동환율제도는 뭐가 더 유리하다고요? 통화정책. 고정환율제도는 재정정책. 뭐 하는데? 경기 조절하는데. 오케이? 자,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사실 핵심적인 내용은 다 본 것 같네요. 자, 갑자기 울컥하네요. 울컥하는 이유는
무려 이 경제학 원론을 진짜 거의 1년 반, 2년 동안에 걸쳐서 완강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이게 원래 한 학기 분량이죠. 한 학기 분량이라서 한 석 달 만에 끝냈어야 되는 건데 참 그동안 정말 질질 끌기도 질질 끌었고 그러네요. 여러분 그래도 계속해서 들어주시고 또 간간히 이렇게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정말 그나마 첫 번째 정말 부족함이 많은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완강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너무 기쁘고요. 자, 방금 저희가 이제 이 경제학 원론을 완강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6판이 새로 나와버렸죠. 그 사이에. 그래서 6판으로도 한번 다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제 채널 여전히 여러 가지 좀 생각은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앞으로 유튜브 쪽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구독자 수도 이제 어느덧 1000명이 되어 가죠. 무려 1년 반 만에 1000명이 눈앞에 두고 있는데 자, 앞으로 조금 더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